그 1100만 작가님의 네. 주식 선정 기준, 아, 네, 텐베거 찾는 법 그런 게 궁금합니다. 뭐, 네. 일단 저는 어쨌든 네. 무조건 성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찰리 먼거 그 버크셔 해서의 부회장이 네. 1994년에 USC 그 경영대학원에서 강연을 했는데 네. 이제 누가 손을 들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그 부회장님께서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이제 그 찰리 먼거가 나는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규모가 작은 기업을 초창기에 찾아내서 투자를 하겠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적자 기업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성장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흑자 기업이고 저평가돼 있어도 성장을 하지 않는 그 기업은 사면 안 됩니다. 은행 같은 예,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초창기 적자 기업들 성장성이 있는 초창기 적자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큽니다. 나중에는 그 텐버거가 되는 종목들은 그 공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공식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예, 그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가장 강력한 주가 움직임은 이익 증가와 함께 PER이 확대 같이 될 때 일어나고요. 이렇게 그 PER이 확대되는 시기는 또 비슷한 얘기인데 이익이 증가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손실 후에 이 흑자로 전환되는 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오버해서 아주 높은 그 PER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실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자, 이게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뭐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성장주가 아닌 다른 섹터들은 빨간 선이요.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그만큼 오릅니다. 근데 그 이익이 예를 들면 20%가 늘면 주가도 20% 올라가고 이익이 30% 늘면 주가도 30% 올라가는데 성장주를 보시면 주가가 실적에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실적이 20%가 늘면 주가는 40%가 오르고 실적이 30%가 늘면 주가는 90%가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텐베거 같은 주식은 무조건 성장주에서 구조적 성장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북미에 MTY 푸즈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100배가 올랐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성장주의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많이 이런 설명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사례입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자 보시면요. 2003년에 매출이 1,200만 달러였습니다. 그 주당 순이익은 10센트에 불과했고요. 주가는 34센트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폭발적 성장을 해서 10년 후인 그 2013년에는 매출이 1억 달러가 넘었고 EPS가 1.34달러, 주가는 34달러 34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면은요. 자, EPS는 10년 동안에 13배가 늘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주가는 100배가 올랐습니다. 와, 엄청 오르네요. 아니, 이익이 13배가 늘었는데 왜 주가가 100배가 올랐느냐? 그러게요. 이게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10배 성장하는 동안에 주식시장에서는 PER을 10배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회사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을 미리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 10배가 늘어서 주가가 10배가 올라가고 또 PER이 10배가 높아져서 10배가 올라가고 그래서 10 곱하기 10은 100 그래서 이제 100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무조건 성장주,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저는 성장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네. 텐베거 네. 주식 종목을 어떻게 예측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 텐베거가 될 종목을 저는 네. 사실 어찌 알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저는 가능하면 초창기 기업을 많이 봅니다. 초창기 기업을 많이 보는데 뭐 적자냐 흑자냐 이런 거보다는 이게 이제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구조적 성장을 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 포인트를 많이 봅니다. 네. 그 초창기 기업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다는 의미는 지금 한창 각광받고 있는 분야에서 분야의 기업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옛날에 무슨 섬유회사가 많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성장한 그 각광받는 무슨 2차 전지라든가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 그래서 새로 그 초창기 기업들은 현재 시대의 흐름과 맞는 종목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둘째로는 당연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무슨 뭐 차트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금년 초에 10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요게 5개를 뽑았는데 네. 비트코인은 이제 기업이 아니니까 빼자면 네. 이 기업들은 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인데 다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계 최초라든가 세계 무슨 세계 시장 뭐 그 글로벌 리더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은 다 시대 정신에 맞는 그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오플로우는 이제 매드트로닉이 M&A 돼버렸으니까 이제 이거 빼버리면 네. 루닛, 지오메트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남는데 다 벌써 100% 이상 성장을 했죠. 최소한 가격이 네. 많이 오르는 거 500%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개 회사는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다 10배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도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비트코인도 당연히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이게 이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또 무슨 그 뭐 미국의 신용등급 떨어지고 또 그 저 달러 찍어낸 거 보니까 지금 엄청나더라고요. 그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그때 이게 제가 다른 사람 트위터를 보니까 벌써 한참 전인데 한 달쯤 전인가 그때 벌써 1조 달러 찍어냈더라고요. 아, 또 찍었어요. 1조 달러요. 그러면 얼마야? 1,300조 원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맞아요. 그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찍은 돈이에요. 또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이게 남아나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달러가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도 부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돈을 찍어내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 루닛, 이오플로우, 지노미트릭,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진짜 작년부터 방송을 해주셔서 네, 웅달체 작년 연말부터 했죠. 계속 예.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와 근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최초에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지런히 찾아서 찾으신 공부한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와. 루닛이란 기업은 제가 리포트 보고 한 게 아니고 책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보고 안 기업이고요. 있고요. 예. AI가 가장 성장성이 크지 않을까 당분간은 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이제 인터넷이 성장성이 가장 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은 AI가 성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정도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왜냐하면 그 이제 자동차 분야는 이제 사실 다 아는 거고 저는 로봇 분야도 사실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1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거의 의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로봇은 AI가 핵심이니까 AI가 로봇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AI가 가장 발달된 회사는 결국은 테슬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로봇이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뛰어가고 덤블링하고 이런 거는 결국은 그렇게 하라고 프로그램을 딱 해놓은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런 그 머리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근데 향후에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직관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런 이 차 끓이는 로봇 같이 사실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AI가 발달이 돼야 되는데 네. 로봇 회사 중에서 AI가 가장 발달된 데가 어디냐? 저는 미국에서는 테슬라고 한국에서는 네이버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차세대 그 텐베거가 나올 섹터 유망 섹터로 이렇게 보셨는데 네. 이 루닛도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으로 그렇죠. 좀 분류가 네,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루닛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현황이? 그러니까 루닛은 이제 성장성에 지금은 이제 점점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루닛을 투자를 했을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 2, 3년 걸리겠다 한 것들이 지금은 1년 만에 결과가 나온다든가 사실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 막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한 24만 원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주가겠다 했는데 이게 속도가 점점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그런 계산을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적정 주가, 목표 주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은 뭐 한번 놔둬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꿔서 아예 계산을 안 합니다. 근데 네. 루닛은 이제 암을 판독하는 그 루닛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일본 건강보험에서 그 AI 기술이 활용된 화상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장당 400엔 그럼 한 4,000원 가까이 되는 거죠. 400엔을 추가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닛은 이 후지필름 그 장비에 탑재돼서 일본 병원에 많이 침수되어 있고요. 와. 그래서 이제 DS 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일본 건강보험에서 AI 진료 수가를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이 루닛의 침투율이 최대
일본에서 72.4%까지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관련해서 루닛 인사이트 매출이 이제 2027년에 630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이나 폐암 이런 암은 엑스레이 가지고는 찾아내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초기 상태 암 환자한테 별 문제 없습니다 했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병원을 왔더니 사기입니다. 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찾을 수 있는 거를 잘 못 찾아서. 근데 그게 판독이 의사의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초창기에. 왜냐하면 다른 장기에 뭐 가래 있기도 하고 초창기에는 그게 굉장히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암 판독을 할 때는 항상 영상 전문의 2명이 항상 입회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혼자서는 못하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2명을 써야 되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역시 DS 투자증권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그 스웨덴에 있는 그 세인트 고란 병원이라는 그 사립 병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아까 의사가 2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없애서 한 명만 있어도 된다. 대신에 루닛 인사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바꿨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AI가 의사를 대체할 독립적인 판독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55,581명에 대해서 임상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여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 DS 투자증권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2명의 그 영상의학 전문의가 했을 때는 암 발견율이 4.1명인데 의학 전문의 하나하고 루닛하고 하면 더 높죠. 4.3명으로. 0.2가 높고. 예. 그리고 재검률도 더 낮죠. 야. 이쪽은 29.3인데 루닛을 이용 28명. 그러니까 굳이 2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명에다가 루닛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다 재밌는 게 근데 AI 단독이면은 의사 2명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암 발견율 4.1명. 의사 2명이 해도 4.1명. 예, 사실은 그렇게 인간이 됩니다. 필요하네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네. 이제 근데 재검률은 또 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암 발견율이 의사가 한 명 있을 때가 제일 높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현재 유럽에서는 실행되고 있는 이거는 이제 2명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더블 리딩 규제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점차 풀릴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럽 내에서 이렇게 2명이 반드시 입혀야 된다는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변경한다면 루닛의 침투율은 이제 굉장히 높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그 의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가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루닛이 요즘 보니까 그 진단 보조 넘어가지고 예. 치료 영역으로 사업 확장도 되게 힘쓰고 있다고. 사실 이제 그게 루닛의 사실은 핵심인데요. 이 루닛 스코프, 루닛 스코프는 AI 바이오마커인데요. 네. 그 루닛 스코프의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웅달에 나와서 한 2번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루닛 스코프 관련해서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ADC 항암제인 에너투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임상을 하는데 루닛 스코프를 사용해서 임상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루닛이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ADC 항암제는 약물 항체 접합체 항암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특정 항원을 표적으로 삼은 그 항체 의약품에 합성 약품을 결합해서 암을 죽이는 차세대 항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잡는 유도 미사일 항암체 이런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에너투는 이 애스트라제네카의 에너투 이 약품은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이런 ADC 항암제로 알고 있는데요. 유방암, 위암, 폐암에 대해서는 이미 그 FDA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암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너투의 이 루닛 스코프를 사용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임상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번에 나와서 뭐 PD1이 어쩌고 PD-L1이 어쩌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항원을 목표로 한 항암제를 개발할 때 루닛 스코프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더 정밀하게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ADC 신약 개발에 루닛 스코프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루닛 스코프를 사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면 신약 그 성공률이 3배가 높아지고요. 비용은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이렇게 항암제를 개발한 회사들이 루닛 스코프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허가가 3배가 높아지고 비용은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일 루닛 스코프를 이용해서 임상을 하고 FDA 승인을 받으면 이 약을 처방할 때는 나중에 항상 루닛 스코프를 사용해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을 때 같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N2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임상을 하는데 루니스코프를 사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을 이제 이 루닛이 했다는 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빅파마들이 계속해서 이런 제안을 이제 해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루닛이 그 인공지능으로 네, 분류가 되는데 뭔가 이렇게 루닛살에서도 좀 보다시피 뭔가 바이오하고 AI하고 AI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예. 그런 걸로 또 좋게 보시는 그런 시너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AI하고 사실 로봇이 그런 AI 거죠. 로. 그러니까 로봇하고 기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로봇한테 직관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걸 사람들이 뭐 로봇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로봇이 아니고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관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 무슨 닭튀기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정한 로봇은 아니고 그냥 기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진정한 의미의 로봇은 이제 AI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이 있으면 로봇이고 없으면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이 있느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로봇이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기계. 그런 면에서 이제 로봇 산업은 AI하고 반드시 이제 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우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반도체하고 AI가 결합이 된 거지 않습니까? GPU는 원래 이제 고해상도 그래픽을 렌더링할 때 그 필요한 계산을 강화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2012년대에 토론토 대학교 그 대학 그 AI 그 연구팀이 그 AI 대회에서 이 딥러닝을 적용했는데 그때 이제 엔비디아 GPU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처음은 아니겠지만 공식적으로 사용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 딥러닝이 GPU가 굉장히 딥러닝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너드나도 이제 이 GPU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 엔비디아가 AI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하고 AI 섹터를 결합해서 좋은 시너지를 낸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두라는 기업도 역시 반도체하고 AI를 결합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가 발달되면서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센터,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데 이 파두는 엔비디아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반도체와 그 AI 섹터가 결합을 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 간의 시너지까지.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주식 60, 네. 현금 20, 비트코인 20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은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6천, 비트코인 2천, 현금 2천 이렇게 그 생각하는데 아까 앞서서 유동성 문제가 좀 그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잘 주시하라고. 네. 그래도 한 현금 20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였습니까? 투자자는 항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워런 버핏이 시장이 안 좋다고 주식을 싹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주식이 시장이 안 좋아도 70% 정도는 항상 주식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 코로나 같이 그렇게 그 급락장이 오고 뭐 IMF가 터져도 저는 70%는 항상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주식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니까요. 그때 이제 견디는 거군요. 터진다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그게 뭐 주식 투자자의 자세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 중에서는 저는 이제 AI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살아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제약바이오, AI에는 로봇도 포함되는 거고요. 어차피 AI, 제약바이오 위주로 한 40% 정도 포트를 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AI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AI에만 꼭 한정되는 건 아니고 로봇하고 무슨 뭐 또는 AI의 수혜주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파두 같은 종목도 AI 때문에 수혜를 받으니까 AI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에 발표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이런 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네이버 같은 이제 막 올라오는 대형주에도 한 20%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한 60% 정도 주식을 가지고 가고요. 비트코인 20%라고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안 움직이는 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처음 보시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건 거의 아니 뭐 가끔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시장도 비슷했거든요. 평평하게 다.
근데 지금 막 주식시장은 막 네.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시기가 편안하게 비트코인을 사 모을 수 있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거의 없는데 네. 이게 이제 향후에 크게 오를 수 있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낮은 그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큰 변동성을 보이기 위한 전조 증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용히 있다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한 거의 60~70%는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별로 명분이 없으니까. 또 다른 데 같은 모르겠는데 또 이 블랙록 같은 데가 신청을 했는데 이건 무작정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도 그쵸.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금 ETF가 처음 나온 시기가 이제 2004년인데 이 금 ETF는 출시된 지 3일 만에 10억 달러가 유입될 와.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ETF가 출시돼서 미국에서 이제 1,000억 달러 넘는 자금이 이제 금 ETF로 유입이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금 ETF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규모가 세계 4위 정도가 되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일반인들이 금을 사고 팔기는 어렵다는데 어떻게 보관하기도 힘들고 사실 그래서 이제 금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았는데 살 수가 없었는데 네. ETF가 나오니까 이제 글로 돈이 몰린 건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 뭐 분실의 위험이라든지 맨날 해킹 당했다니 맞아요.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이렇게 거래소도 사실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그쵸, 뭐 그런 이렇게 데는 아니지. 공신력이 있는데 스타트업들이야. 아니니까 사실 그런 데를 또 어디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으니까 못 사는데 ETF가 나오게 되면 사실 그동안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상당 부분 또 이렇게 그 ETF를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조용히 이렇게 있을 때 비트코인을 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 정도는 이제 현금으로 좀 보유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